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었지. 막차 열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어. 자다가 흔들림에 깨서 눈을 뜨자 처음 보는 여자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듯이 하고 자고 있었어. 여자는 흑발 롱 헤어로 매우 예뻤어. 사다코같이 기분 나쁜 흑발이 아니라 아름다운 느낌.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쁘진 않아. 얼마간 그대로 내버려뒀어. 내가 내릴 역은 아직 멀었으니 괜찮겠지. 두 역, 세 역을 지나 전철 안에는 나와 내게 기대 자고 있는 여성 단 둘만이 남게 되었어. 그녀는 어디서 내리는 걸까? 깨우는 편이 좋으려나? 그리 생각한 내가 몸을 움직이려고 하자 움직이지 마! 라며 눈을 감고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댄 채 여성이 말했어. 게다가 이어서 조금만 더 이대로 있고 싶어 라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 이상했지만 여자에게 그런 말을 듣고 이유를 물을 정도로 눈치 없진 않아. 나는 조용히 어깨를 빌려주었어. 그래도 역시 내가 내릴 역이 가까워지자 걱정이 돼서 말이야. 일단 어느 역에서 내려? 하고 물어봤어. 그러자 떨어지는 역? 하고 대답을 해. 아니 떨어지는 역 말고 내리는 역. 내리는 역이 떨어지는 역이야. 또 의미불명한 대답. 더욱이 그녀는 당신이 내리는 역이 내가 떨어지는 역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 자살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신경이 쓰였어.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했어. 그러자 그녀는 당신이 내리면 나는 떨어져 라는 협박 같은 말을 해. 할 수 없이 그럼 안 내려 라고 해줬어. 그러자 그녀는 기쁜 듯이 고마워 약속이야 어기면 당신도 떨어져야 해 라고 말을 했어. 오싹했지만 그녀를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였지. 자살을 막고 싶은 마음 하나로 나는 그래 약속할게 라고 말했어. 그때 전철이 흔들렸어. 그리고 그녀 쪽을 본 나는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전부 이해했어. 내리면 그녀는 떨어진다. 그리고 나도 역시 떨어질 테니까. 오빠가 광란하여 가족을 모두 죽였다. 바로 오빠는 체포되어 사형을 받았다. 여동생은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사건의 쇼크로 인해 기억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고 기억도 없다. 텅 빈 마음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여동생은 어느 날 점쟁이와 만나 자신의 과거를 점치기로 한다. 당신의 오빠는 냉정했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다. 왜 가족을 죽였을까요? 아니요, 오빠가 죽인 것은 한 명뿐입니다. 여동생은 모든 것을 깨닫고 울었다. 첫 번째 이야기. 전철이 흔들린 순간 떨어진 것은 여자의 목이었습니다. 내가 내리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일어나면 기댈 곳이 없어 목이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광란하여 가족을 죽인 것은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을 대신하여 잡혀갔죠. 오빠가 죽인 한 사람은 여동생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운송회사 배달원을 했었을 때의 이야기야. 평소대로 낮에 배달을 들고 있었어. 이건 번화가 뒷골목에 있는 지은 지 몇십 년이나 되어 보이는 낡고 인기도 없는 주상복합 빌딩에 갔을 때 일이야. 한여름이었고 꽤 높은 층까지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고 했어. 버튼을 누르자 금방 문이 열렸어. 그러자 갑자기 한 여성이 끔찍한 표정으로 하고 미친 것처럼 소리 지르며 뛰쳐나왔어.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 그 여성은 그대로 번화가로 달려가 사라졌어. 뭐지? 야쿠자한테 험한 꼴이라도 당했나? 약이라도 했나? 이런 칙칙한 분위기의 빌딩이라니. 안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잔뜩 겁먹은 채 엘리베이터 안을 들여다봤어.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계단에서 사람이 내려온 기미도 안 보였어. 꺼림직하네. 빨리 짐 두고 나가자. 그리 생각하면서 나는 엘리베이터에 탔어. 남자는 3개월 전 뺑소니에 의해 아들을 잃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호라비의 몸으로 키워낸 아들만이 삶의 의미였던 남자는 범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남자는 고서점에서 악마 계약이라고 적힌 책 한 권을 손에 넣는다. 이런 것을 믿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남자는 악마를 소환해보기로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악마는 나타났다. 악마가 말했다. 네 바람은 무엇이지? 아들을 죽인 놈에게 복수하고 싶어. 죽이고 싶어. 너의 죽음이 될까요도 상관없나? 아들을 잃은 남자는 자신의 목숨 따윈 아깝지 않았다. 며칠 후 뺑소니범이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을 들은 남자는 악마와 계약한 것을 떠올렸다. 악마가 거짓말을 한 건가? 나는 살아있어.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의문을 안고 며칠이 지났을 쯤 다시금 악마가 남자의 앞에 나타났다. 계약은 이해했다. 잘 있어라. 내 죽음을 보수로 받는다고 했잖아. 나는 왜 살아있는 거지? 확실히 보수는 너의 죽음이다. 틀림없이 받았어. 악마는 웃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첫 번째 이야기. 그 엘리베이터는 닫힌 버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에서 갇혀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남자가 이제 갇힐 차례였죠. 두 번째 이야기.
악마가 가져온 것은 남자의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즉 남자는 이제 절대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바로 죽는 게 악마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속도 위반을 단속하던 순경은 몹시 속도가 느린 차를 발견하고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정차시켰다. 차 안에는 80살 정도의 여성이 5명 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있던 노파 외에는 모두 눈을 부릅뜨고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노파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순경 아저씨, 저는 언제나 표시대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21km로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저 표시에 있는 21은 국도 21호선이란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노파는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다. 어머나 그랬군요. 죄송해요. 순경은 노파에게 운전을 조심하도록 전한 후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에 대해서 질문했다. 왜 다른 네 분들은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건가요? 뭔가 모두 넋이 나가는 듯이 보이는데? 그러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노파는 대답했다. 아까까지 모두 즐겁게 수다를 떨었는데 말이에요. 258번 국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할아버지 장례식이 지루해서 같은 나이대의 친척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자 엄마한테 잔뜩 혼이 났다. 친척 아이라고 해도 많이 있어서 몇 번 만난 애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애도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혼이 났다. 모두와 같이 풀이 죽어 있자 버스가 왔다. 우리 집은 형제만 해도 10명이나 있는 대가족이라서 버스로 화장터까지 가 라고 엄마는 말한다. 또 혼나면 안 되니 착하게 버스에 탔다. 그런데 한 명 버스에 타지 않는 아줌마가 있었다. 뭔가 당황한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을 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버스는 출발하고 말았다. 장례식은 원래 이런 건가? 우리들은 얌전히 있으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난리를 피우니 싫다. 왜 장례식에 가는 것뿐인데 경찰 아저씨한테 여러 말을 듣는 걸까? 화장된 할아버지의 유골이 2명분이 있었다던가? 그런 걸 나한테 말해봤자 하나도 모른다고.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는 국도 표시를 속도 표시로 착각하고 운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21호선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속 258km로 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뒤에 노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을 하던 친척아이 중 한 명이 관 속에 숨었고 그대로 할아버지 시체와 함께 화장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버스 밖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던 아줌마는 그 아이의 엄마였죠.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고등학생일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내일 제출할 과제를 학교에 깜빡 두고 온 것을 깨닫고 1층에 있는 교실에 가지러 갔습니다. 벌써 꽤나 늦은 시간이라서 선생님도 없어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시험 점수가 낮은 나는 과제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위험했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어디 문을 잠그지 않은 창문이 없나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1층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죠. 거기서 안에 들어가 내 교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는 엄청 겁쟁이였기 때문에 교실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이미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잊은 물건을 챙기고 바로 문을 향해 갔는데 무서워서 엄청 초조했던 나는 당겨야 열리는 문을 계속 밀고 있었습니다. 안 열려! 안 열려! 하고 계속 조급해하다가 겨우 눈치를 챘는데 이미 완전 패닉 상태라 미친듯이 뛰어서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와서도 전력 질주를 해서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 썼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자 잠에 빠져버렸어요. 문득 눈이 떠져 과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고파서 일단은 뭔가 먹기 위해 방을 나오자 때마침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당황한 모습으로 현관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자 아버지가 호돌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니 정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학교에 뭘 가지러 간다고 나간 후로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부모님을 향해 여기 있잖아! 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문을 모르겠어서 방으로 돌아와 학교에 두고 온 것을 가지러 갔을 때 일을 떠올리던 도중 나는 깨닫고 말았어요. 어쩌면 나는 이미... 노인이 설명한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상자 안에는 많은 상금이 들어있으며 남자가 훌륭하게 상자를 열면 안에 든 상금은 남자의 것이다. 상자는 매우 튼튼하여 맨손으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변에는 도끼 같은 것이 놓여있었다. 시간 제한 같은 건 일절 없다고 한다. 남자는 부디 하게 해달라고 대답했다. 남자가 돈을 얻을 찬스는 있지만 리스크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참가를 표명한 남자에게 노인이 말한다. 실은 상자에 도달할 때까지 몇 가지 난관이 있네. 50만원을 내면 상금 바로 곁에 시작하게 해주지. 남자는 웃으며 50만원을 건넸다. 게임이 시작됐다. 시작할 때부터 상금은 남자의 눈앞에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처음에 1층에 있는 교실에 가지러 갔어 라고 말한 점을 보아 교실은 1층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래 1층에 있는데 거기서 또 계단을 내려갔는데 어째선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곳은 있을 리 없는 공간, 다른 세계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상자 안에 있는 상금이 남자의 눈앞에 있다는 것은 남자가 상자 안에 있다는 것, 즉 게임이 상자 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남자가 상자 안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늘은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날이다. 아버지는 뱃사람이라 집에 많이 없다. 돌아오는 날은 정말 기쁘다. 생글생글 웃으시는 아버지와 오랜만에 만나니 나도 남동생도 따라서 생글생글 웃고 만다. 어머니도 매우 즐거운 듯해 아버지가 계실 동안은 식탁에 진수성찬이 가득하다. 휴가가 끝날 즈음 아버지는 나와 남동생을 번갈아 안으시더니 많이 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신다. 나도 남동생도 다시 아버지와 만나는 날이 매우 기대된다. 슬픈 소식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여 아버지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게 되셨다고 한다. 나와 남동생은 울었다. 아버지가 없을 때만이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건데 더욱 최악인 것은 오늘부터 우리들은 여름방학이다. 나와 남동생은 이제 가을을 맞이할 수 없게 되겠지. 남자가 서재에서 총에 맞아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남자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가 있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없어. 내게는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라는 메시지가 들리고 이어서 총소리가 울리는 것이 들려왔다. 형사는 이것을 듣고 그는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나와 남동생은 아버지가 없는 사이 어머니에게 갖은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음식에 관하여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은 적도 많았죠. 학교를 다닐 때는 급식이 있었으니 참을 수 있었지만 방학이 되어 급식도 먹지 못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나와 남동생은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가 총으로 자살을 한 것이라면 총을 쏜 후 녹음기가 처음으로 되감겨져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형사는 녹음기를 듣고 타살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남편이 1달 전부터 매일 같은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은 이러했다. 한밤중에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면 천장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넌 이제 충분히 살았지? 이제 바꿀 때야 라고. 남편은 매일 아침 인사처럼 아내에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내는 기쁜 마음에 오늘은 그 꿈 안 꿨어? 라고 물어보니 남편이 말했다. 무슨 꿈? 어느 부부가 사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집에 있을 때 강도가 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내가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칼로 강도를 쫓아낸 것 같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듣고 보니 인터폰이 울리길래 당신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러 갔는데 문을 여니 강도가.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분명히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부 둘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꿈에서 나온 자신과 똑같은 귀신이 했던 이제 바꿀 때야 라는 말처럼 실제 남편과 꿈속 의문의 도플갱어의 몸이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남편과 아내가 했던 꿈 얘기를 귀신은 모르기 때문에 무슨 꿈? 이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분명 아내는 남편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러 갔는데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일 계획이었죠. 하지만 타이밍 좋게 강도가 왔었네요. 이제 부부 둘이서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은 죽겠죠?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남자는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새로 지은 집이라 전선을 아직 연결하지 못했다. 아직 가족 빼고는 귀찮아서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밤이 되자 불은 켜지지도 않고 해서 아주 무서웠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누구세요? 하니까 밖에서 야마 나 몰라? 라고 했다. 남자는 다시 물었다. 누구세요? 대학 선배잖아 이 새끼야 라는 소리와 함께 선배가 들어왔다. 남자는 안심했다. 선배랑 남자는 인사를 나누고 공포영화를 보기로 했다. 한참 보던 중 선배가 말했다. 야 불도 안 들어오고 꽤 무서운데? 나는 답했다. 그러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선배가 또 말했다. 와 급한데 지금. 야 화장실 같이 가자. 나는 반문했다. 싫어요. 알겠어 후배놈아. 후배라서 참아준다. 남자는 계속 공포영화를 시청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선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당장 문을 벅차고 사람이 많은 시내로 도망갔다. 내 친구 중에는 소방서에 다니는 소방사와 지방 파출소에 다니는 경찰관이 있어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 우리 셋은 오랜만에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셨어. 소방사가 말했다.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말이야. 부모 자식이 3명 사이좋게 일자로 놓은 채 까맣게 불타서 죽었어. 흔히 화재가 일어나면 침착하고 도망칩시다 라고들 하잖아. 그건 불가능해. 가스를 마시면 우선 몸이 움직이질 않거든. 의식이 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타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겠지. 경찰이 말했다. 서에서 들은 것 같다. 그 사건 방화 아니었어? 끔찍한 일이었지. 요즘 나도 일 때문에 현장 나갔었어. 주차장에서 연탄 자살이 있었거든. 진짜 장난 아니더라. 연탄 쓰면 괴롭지 않다는 소리는 거짓말인 모양이야. 얼굴이 변했던걸? 나는 말했다. 얼마 전에 황화수소 같은 것도 유행했었지? 소방사가 말했다. 그것도 안 돼. 깔끔하게 죽는다는 소리 다 개뻥이야. 가스마스크 하지 않으면 맛이 이상해. 실제로 녹색으로 얼굴이 변색되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죽으니까. 경찰이 말했다. 그것도 들어봤어. 요즘 근방에서 유행하고 있지. 확실한 건 역시 밧줄로 목매달고 자살하는 거야. 그것도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게 깊은 숲속에서. 나는 말했다. 무서운 소리 좀 하지마. 무슨 완전 자살 매뉴얼 쓰냐? 소방사도 따라 말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좀 마라. 그리고 헤어진 후에 경찰관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참 오늘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마. 꽤나 진지한 말투에 갑자기 한 소리라서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그게 어쩐지 무서웠다. 첫 번째 이야기. 새로 지은 집이라 전선을 연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TV가 나왔고 남자는 자신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선배가 왔다는 건 남자의 정보를 전부 알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야기. 경찰관이 말하는 사건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사건들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회사까지 걸어서 출근할 때 곧 부술 예정인 무인 맨션 근처를 지나는데 거긴 투신 자살 사건이 많아 자살자의 귀신을 목격했다는 정보도 많은 사연 있는 맨션이야. 주변에 가로등도 적고 밤은 꽤나 으스스해서 무서워. 얼마 전에 잔업하느라 비가가 11시쯤 되었을 때 벌벌 떨면서 거길 지났는데 일순간 맨션 옥상에서 사람 같은 게 보인 기분이 들었어. 쫄아서 심장 멈추는 줄 알았어. 자세히 봤는데 역시 옥상에 누가 서 있었어. 설마 유령인가? 하고 생각한 순간 그 사람이 뛰어내렸어. 콘크리트로 박히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나고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어. 서둘러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그 사람에게 달려갔어. 피투성이에 발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있고 귀신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공포스러웠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맨션 베란다에서 몇 명 내 쪽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었어. 금방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현장 일이 떠올라 전혀 잘 수 없었어. 다음날 얘기를 들으니 중상이었지만 목숨에 지장은 없었다고 해. 진짜 미수로 끝나서 다행이야. 만약에 죽었다면 진짜로 트라우마 될 뻔했네. 저번에 고향에 있는 전철역 화장실에서 누가 날 엿봤어. 깨끗한 화장실은 아니었기에 평소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때는 못 참고 달려갔어. 볼일을 다 보고 일어나자 갑자기 시선이 느껴졌어. 무심코 문 쪽을 보니 화장실 바닥에서 문까지의 5cm 틈을 통해 날 엿보고 있었어. 남성의 눈이 거기 나란히 있었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분명 몰래 엿본 거야. 최악이야. 진짜 공포와 동요로 머리가 패닉 상태가 되어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 다른 누가 화장실에 들어올 때까지 밖에 나가질 못했어. 너희들도 조심해. 첫 번째 이야기. 곧 부술 예정인 무인 맨션이었다. 당연히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 맨션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던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인간의 신체상 바닥과 물틈 사이에 눈이 나란히 있을 리가 없다. 눈의 위치가 너무 낮다. 대체 화장실 안을 엿본 것은 어떤 얼굴 구조를 하고 있는 거지?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학생 시절에 살던 아파트 문이 비밀번호식이었는데 새벽 3시쯤에 방에서 만화를 읽고 있자
갑자기 문고리를 덜컥덜컥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뚫었는데 문은 잠겨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자 삑삑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핏기가 가셨어. 저번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잘못 설정해서 1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설정으로 해놨던 게 기억이 났어. 문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대충 버튼을 누르던 중 잠금이 해제되고 말았어. 운 좋게 평소에는 거의 걸지 않은 체인을 걸어두었는데 체인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억지로 열려고 3분 정도 쾅쾅거렸어. 조용해지자 잔뜩 겁먹은 채 문을 열고 확인하니 이미 없었어. 바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았지만 근처조차도 안 왔고 야밤에 무슨 소리냐며 혼이 났어. 원래 평소에는 복도를 걷는 소리가 쉽게 들리는데 그놈이 떠날 때는 들려야 하는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게 무서웠어. 5층 맨션에 살고 있는 친구 얘기야. 걔는 14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필수인데 이건 심야에 집에 귀가할 때의 이야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버튼을 눌러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할 쯤 8층 버튼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고 해. 아, 누가 타는 건가? 라고 생각한 직후 헉 하며 친구는 서둘러 2층, 3층, 4층, 5층 버튼을 연타했어. 엘리베이터는 2층은 통과하고 말았지만 3층에서 멈추었고 열리려고 하는 문을 억지로 열 정도의 기세로 친구는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대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맨션을 뒤로하고 아침까지 편의점에 서서 잡지를 읽었다고 해. 친구는 아직도 야간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듯해. 첫 번째 이야기. 평소에는 잘 들리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직 떠나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놈은 아직 가까운 곳에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층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눌렀을 경우뿐이다. 과연 8층 버튼 램프는 어떻게 눌렸을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남자와 여자가 차 사고를 일으켰다. 두 차 다 완전히 대파됐지만 다행히 둘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어떻게든 차에서 기어나온 여자가 말했다. 남자분이셨군요. 정말 멋져요. 자, 차를 봐요. 이제 차는 못 쓰겠지만 우리들은 다행히도 안 다친 것 같아요. 분명 신이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준 거야. 앞으로도 서로 만나 둘이서 남은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남자는 당황스러웠지만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그 말대로야. 여자는 자기 차 조수석 근처에서 뭔가를 꺼내면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봐요. 기적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내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이 와인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그거 아닐까? 신이 이날을 기념하라고 주신 걸 거예요. 여자는 와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남자에게 권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후 뚜껑을 열어 반쯤 마신 후 여자에게도 권했다. 여자는 와인을 봤더니 바로 뚜껑을 닫고 남자에게 다시 건넸다. 남자는 말했다. 왜 그래? 당신은 안 마셔? 여자는 말했다. 나는 마시면 안 돼. 오늘도 상사에게 또 혼이 났다.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도 상당히 평판이 나쁜 대머리다. 날 스토킹하는 범인이 그 대머리 같을 거야. 요새 뭔가 미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혼잣말을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집에 귀가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상당히 열악하다. 싼 맛에 쓰고 있지만 거실과 주방과 침실, 그나마 창문도 거실에 밖에 없다. 잠긴 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깜짝 놀랐다. 강도가 들었는지 온 짐이 다 풀어헤쳐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침밥을 먹고 나갈 때 문을 안 잠그고 바로 출근했었지. 아, 기분 나빠. 짜증나. 죽여버리고 싶어. 강도가 들었었지만 나는 피곤함에 현관을 잠그고 침실로 향했다. 첫 번째 이야기. 곧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여자는 남자만 걸리게 만들려고 남자에게 와인을 마시게 한 것이다. 고로 자신은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 이야기. 문을 열어둔 채 나간 기억이 남아있는데 귀가했을 때 잠긴 현관을 열고 들어갔다. 그렇다는 것은 도둑은 아직 집안에 숨어 있다는 것.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대학생이 되어 바라고 바라던 자취생활을 시작했어. 좋은 곳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곳이야. 자취생활은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 그런데 딱 하나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 3개월이 지났는데 옆집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분명 옆집에도 누가 산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뭔가 기분 나빠. 더욱 기분 나쁜 건 새벽 3시쯤이 되면 그 방에서 여자가 숨을 죽이고 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 위험한 여자라도 살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수업 중에 조퇴했는데 부동산에서 자취방을 중개해주신 분을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옆집 사람에 대해 좀 물어봤어. 아, 옆집에는 자네랑 동갑인 남자가 살고 있어. 같은 대학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네, 왜 그러시죠? 옆집 남자가 답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어. 나는 말했어. 다름이 아니라 이사 온 뒤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같은 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남자는 말했어. 아, 그쪽도 땡땡대학교군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전 매일 밤마다 알바를 해서 별로 집에 없어요. 뭐야, 그런 거였구나. 우리는 시답잖은 대화를 나눴어. 그러고 보니 가끔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없는데? 아, 여친도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해서 같이 일하는 날은 가끔 퇴근한 뒤에 우리 집에 와요. 나는 부럽다는 생각을 하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괜찮으면 여자친구분에게도 안부 전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술도 한잔해요. 그쪽 여자친구도 같이. 여자친구 없는데? 어떤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피난소인 초등학교에서 자기로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 시끌벅적하고 엄청 더웠다.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다가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불이 꺼진 건물을 발견했다. 그 건물이 무척이나 따뜻하고 조용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 옆에 누워 있었다. 잘됐다 싶어 거기서 자려고 했지만 잠시 후 이상한 점을 느꼈다. 너무 조용하다. 나는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첫 번째 이야기. 옆집 사람은 여친이 집에 올 때도 있다고 하지만 가끔이라고 했다. 즉 매일 들리는 그 목소리는 옆집 사람 여친이 아니다. 그리고 어째서 옆집 사람은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짐작한 걸까? 옆집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나의 집과 옆집 사람 집 사이에 벽 안에 뭔가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체였다. 웅성웅성 얘기를 한 건 그들의 영혼들이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내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비명이 한번 들렸다. 나는 바로 욕실에서 나와 알몸으로 거실로 갔다. 그러자 거기엔 복면을 쓴 남자와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부모님, 여동생의 시체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복면을 쓴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바로 창문으로 도망쳤고 나는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컴퓨터를 하고 있던 중 메일 한 통이 왔다. 뭔가 싶어 열어보니 혼자가 되면 죽는다. 이 한마디밖에 적혀있지 않았다. 나는 조금 무서웠다. 장난 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바로 동거하는 여친이 말했다. 편의점 다녀올게. 나는 순간적으로 초조해졌다. 이대로라면 혼자가 되고 만다. 아니 하지만 그건 아마도 장난일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에게 무서우니 가지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럼 다녀올게. 응. 그리고 2시간이 지났다. 뭐야 괜찮잖아. 쫄게 만들기는 역시 장난이었던 거구나. 첫 번째 이야기. 나가 살인범이다. 나는 가족들을 죽이고 몸을 씻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집에 도둑으로 들어온 복면을 쓴 남자가 시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나가 새파랗게 질린 이유는 목격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 메일은 컴퓨터에 온 메일이었다. 그 메일이 동거하는 둘 중 누구에게 온 것인지 알 수 없다. 편의점에 갔을 터인 여자친구가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여자친구는 죽었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밖에서 산책하고 있던 도중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 나는 놀라 그쪽으로 가보니 도로에 여성이 커다란 철판 더미 같은 것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 그 여성에게 여성이 보고 있던 책을 주워주면서 물어보려 했는데 놀란 탓인지 말을 못해. 바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아무래도 빌딩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중 떨어뜨린 것 같았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여성은 놀라 주저앉은 것 뿐이라고 해. 다행이지만 대낮에 이런 사고라니 기분 나쁘네. 산책이 끝날 때쯤 해가 지기 전에 한 번 더 그 장소에 들러봤어. 여자도 그대로 거기 있었고 철판 더미는 아직 남아있었어. 말을 걸어봤어. 괜찮으세요? 여자는 답했어. 아 이제 진정돼서 괜찮아요. 아까 읽다가 떨어뜨린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나는 말했어. 아 그렇군요. 아까 많이 놀랐죠? 그러자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 놀랐어요. 비명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죠. 뇌사가 확정되고 나서 2주가 경과한 나의 남동생은 무수한 튜브에 연결되어 인공호흡기와 점액에 의해 살아가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도 어제까지의 이야기. 그는 죽고 말았어. 죄송합니다. 손은 써보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매우 슬픈 듯한 얼굴로 내게 고했어. 나는 말했어.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어요. 그의 시신을 안았을 때 매우 가벼워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느낄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젠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편해졌구나. 치료비는 됐습니다. 결코 유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내 상황을 아시는 건가? 어쩜 이렇게 착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나는 바로 울었어. 시신을 보는 건 괴롭겠지요. 의사 선생님이 시트를 덮었어. 안 좋은 추억은 그와 함께 태워서 잊어요. 이 한마디에 나는 일어설 수 있었어.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첫 번째 이야기. 비명을 지른 것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럼 주인공이 들은 비명은 대체 누구의 비명이었을까? 철판 밑에 누군가가 깔려 죽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의사는 장기 매매를 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의 시신이 가벼웠던 이유는 몸 안에 장기를 다 뽑았으니까. 치료비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그 대신 장기를 가져갔으니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배달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과였어. 오늘도 짐을 배달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타 목적지로 향했어. 얼마간 달리고 있자 차선을 바꾼 차와 접촉했어. 순간적으로 밸런스를 잃었지만 어떻게든 자세를 바로잡았어. 위험하네 진짜. 뒤는 확인하라고. 그리 생각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기에 계속 달렸어.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고속도로에서 내리려고 요금소에 가서 돈을 내기 위해 바이크를 세웠어. 그 순간 나는 쓰러졌어.
어젯밤 늦게 회사에서 야근했어. 그래서 버스도 전철도 없어서 콜택시를 불렀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기사님과 이야기를 했어. 기사님이 말했어. 어제 근처 레스토랑에서 칼을 든 남자가 날뛰다 도망쳤다는데 우리들도 조심하라더군요. 만약 태워도 모른 척하고 내린 후 신고하라고 하던데요? 나는 말했어. 무섭네요. 저희 동네도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돌로 찍었었어요. 기사님이 말했어. 무섭다. 그래도 뭐 유령을 태우는 것보단 나아요. 그놈들은 무임승차하고 사고도 모르고 장난 아니에요. 아니 태운 적 있어요? 자주 태워요. 오늘은 딱 손님이랑 엇갈려서 내렸어요. 모르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 차선을 바꾼 차와 접촉한 그 순간 내 다리가 날아갔던 것이었다. 한쪽 다리가 없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유령은 택시에 사고를 부르는 존재이다. 그렇다는 건 주인공이 탄 택시는 곧 사고가 날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부모님 사정으로 정든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싫어 반대를 했지만 2대1로 다수결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 생긴 내 방에 인터넷을 연결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간만에 재미있게 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고 피로가 쏟아져 목욕을 하기로 했다. 욕조에 들어가 느긋하게 쉬고 있으니 2층에서 누가 내려왔다. 가족을 깨운 걸까 싶었는데 그 사이 발소리가 탈의실까지 들어왔고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씻고 있어? 빨리 나와. 당황한 듯 대답하고 조용히 있으니 이어서 진짜 안 나오면 같이 들어간다.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려고 한다. 쫄아서 온 힘으로 문을 붙들고 소리쳤다. 저리 가!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반대편 힘이 약해졌다.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이 말과 함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내 목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깨서 한밤중에 떠들지 좀 마. 민폐잖아.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웃분들께 민폐 끼치지 마. 이렇게 혼이 났지만 나는 그런 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평소 나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역에는 매일 아침 통근 시간마다 역내에 앉아 뭔가 투덜투덜 중얼거리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동한 나는 그 남자 근처에 서서 그가 중얼거리는 걸 들어보기로 했다. 그의 눈앞으로 조금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갔다. 그러자 남자는 돼지 라고 중얼거렸다. 뭐야, 단순한 욕이었나? 사람을 동물에 빗대고 있을 뿐이잖아. 흥미를 잃은 내가 그에게서 멀어지려는 찰나 남자는 앞을 지나가는 샐러리맨을 보고 사람, 확실히 엄청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긴 한데 다른 날도 심심풀이 삼아 그의 말을 엿들었다. 남자의 앞으로 깡마른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자 소? 저렇게 야윈 사람을 보고 다음엔 아주 전형적으로 비만 체형인 남자가 지나갔다. 그는 말했다. 야채? 돼지가 아니라? 나는 하루 종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을 해냈다. 그는 어쩌면 현생이 아닌 이전의 생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몇 번이나 남자를 관찰하는 사이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남자에게 지금까지 가져온 의문과 남자의 능력을 손에 넣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청원했다. 남자는 잠시 동안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 이내 내 머리에 손을 댔다. 그 다음날부터 남자는 역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 그 남자는 뭐였을까? 나는 남자가 가졌던 능력을 손에 넣었다. 근데 그 능력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사람이 이전 식사에 뭘 먹었느냐 하는 것. 너무나 시시한 능력에 나는 그만 웃어버렸다. 첫 번째 이야기. 처음에 2대1 다수결로 이사가 결정되었다고 했다. 어머니, 아버지, 나.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동생인 척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전 식사에 뭘 먹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야채, 소, 돼지. 남자가 능력으로 읽어낸 이전 식사들 중엔 사람도 있었다. 식인종이 주변에 있다.